비영리 기업으로 출발했던 오픈 AI가 지금은 영리 기업화 되어버렸고 머스크랑 알트만은 결국에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결별을 했죠. 그리고 머스크는 이제 소송을 걸었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트리의 송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은데, 일단 오픈소스가 뭘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일단 뭐냐면 자기가 긴 시간 동안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를 그냥 코드까지 다 배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짜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왜 자기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 인류애가 충만해가지고 세상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걸 써가지고 빨리 발전시켜서 이 생태계 안에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만들려는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픈소스를 많이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OS가 다양한 OS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윈도우즈나 맥OS는 다들 아시죠? 네. 근데 리눅스라는 OS는 사실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공학 전공자들한테는 되게 친숙한 OS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리눅스가 윈도우와 맥OS와는 다르게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라서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그냥 사용을 합니다. 주로 서버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버라고 하면은 GPU를 여러 장 꼽아 놓고 이 GPU를 연산하기 위한 어떤 큰 컴퓨터에다가 OS를 리눅스를 그냥 깔아 놓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리눅스는 오픈소스다. 그 리누스 토르발즈라는 왼쪽 분이 그 시초인데 오픈소스였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다양한 버전의 리눅스 버전들이 있어요. 오픈소스의 특징은 그러니까 공짜로 접근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가 어느 프로그래머든 막 개작해서 뿌릴 수 있다. 이런 걸 말합니다. 오픈소스를 왜 만드는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단순 재미, 학업용 혹은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많이 만들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취업 준비할 때 포트폴리오로 좀 하려고 제 기터브에 막 올렸어요. 아, 누가 그런 일을 할까 했는데 옆에 계셨군요. 네. 저도 오픈소스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기업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이런 거 올려놓으니까 이런 거 만들었지 않느냐, 어떻게 할 수 이런 거 시키면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그래서 면접도 본 적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라는 게 잘 만들어서 뿌려놓으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표준이 돼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점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성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개발자들이 이 프로덕션에 공짜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코스트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디버깅과 패치와 이런 지속적인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리눅스가 오픈소스가 되어서 일단은 왼쪽에 보시는 통계는 데스크탑 통계인데 데스크탑 OS는 사실 윈도우가 거의 지배를 했어요. 윈도우가 지배를 했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모바일 통계는 안드로이드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죠. 안드로이드는 리눅스에서 출발한 OS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눅스가 이긴 거죠. 모바일 쪽. 이 이유는 리눅스를 이제 무료로 뿌렸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는 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시그래프라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 중 하나거든요. 이 시그래프 2024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MC를 보면서 이제 대담을 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크 저커버그를 초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막 얘기를 하는데 현재 모바일 생태계는 애플이 아이폰이 승리를 했는데 이 아이폰이 되게 폐쇄적인 플랫폼이다. 그래서 애플 이전에 윈도우즈는 많은 기기와 호환되는 조금 선도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만드는 모든 그 디바이스는 애플에서 만든 애들끼리만 조금 호환이 자유롭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되게 다양한 기기에 넣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커버그 생각으로는 차세대 생태계는 오픈 에코시스템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 방향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타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많은 종류의 기기에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싶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다. 그래서 그런 회사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저격한 거네요. 네. 이걸 직접 보시면은 이제 약간 비속어를 쓰면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메타와 엔비디아는 사실 사이가 좋아요. 지금 젠슨 황이 지금 마크를 초청한 거잖아요. 아까 메타도 되게 다량의 GPU를 사갔다고 하고 이제 애플은 구글 TPU를 사갔다고 하고 약간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폐쇄적인 AI의 대표주자 구글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픈소스는 텐서플로우밖에 없어요. 설명을 드리면 구글은 전통적인 AI 연구의 강자였죠.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는 오픈소스로 일단 배포를 했고, 텐서플로우는 그냥 딥러닝을 작성하기 위한 도구예요.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고 학습이나 추론 코드를 작성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문제로 학계에서는 많이 조금 저물어가는 추세, 그런 추세고요.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소스는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형 인공지능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회사가 오픈 AI죠. 그 이름도 오픈이잖아요. 오픈 AI. 사실 최근 행보는 그거와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창립 취지는 그랬어요. 그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라는 게 있죠. 이 챗 GPT가 나오면서 구글에서는 코드 레드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코드 레드다, 이게 검색 엔진이 저물어 가고 있구나, 이걸 구글에서 깨닫고 코드 레드를 발령한 거예요. 진돗개 하나 둘 셋처럼. 한 가지 악재가 더 있는데 최근에 검색 퀄리티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논문도 나왔어요. 저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니까 인터넷에 스팸 같은 되게 안 좋은 그 퀄리티의 글들이 막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효율적으로 그 좋은 글들을 잘 못 잡아내고 있다. 그런 비판이 조금 있었고, 일단은 왼쪽처럼 제가 제미나이라는 애를 실제로 돌려봤는데 산업계 AI가 수익을 창출하였다는 근거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얘가 그 구글링을 했는지 하여튼 쭉 검색을 해가지고 쭉 써주죠, 글을. 쭉 써주는데 저기 형광펜처럼 이렇게 쓱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게 눌러보면 링크가 나와요. 얘가 이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찾은 링크의 링크예요. 그래서 저거를 근거로 저한테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런 모델이 나오면은 인간이 직접 구글링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 지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단은 수고스럽게 지식을 모아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검색 엔진이 알아서 모으니까. 검색 AI가 알아서 모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서비스와 같은 코파일럿, 서치GPT, 제미나이 Q 이런 검색 엔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검색 엔진, 그러니까 정확히는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검색 엔진을 안 쓰게 되면서 조금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코드레드가 발령이 됐었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운영하는 메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오픈소스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걸출하는 연구들인데, 그러니까 파이토치는 연구는 아니고 이제 프레임워크죠. 그러니까 딥러닝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를 말하는 거고요. 이 파이토치가 설계상의 이점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점점 사장시키고 있는 추세로 만들고 있고요. 라마는 제가 사실 비전 AI를 하는 사람이라 자연어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라마라는 그 챗봇이죠. GPT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을 시장에 그냥 오픈소스로 풀어버리면서 자연어 연구에 굉장히 큰 이제 가속을 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막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메타는 AI 업계의 후발주자라는 평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오픈소스를 공격적으로 풀면서 그 개발자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생태계를 형성시켜서 반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개발자들 참여가 많으면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근데 이제 단적인 예로 라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전을 하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은 제가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는 모델을 써야 연구가 수월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많잖아요. 그림 인공지능도 미드저니도 있고 뭐 달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되게 제한되는 게 뭐냐면 제가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구조를 어떻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훈련시켜 놓은 그 훈련 모델도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개발자들은 그렇게 훈련 모델이랑 소스 코드 이런 게 인터넷에 다 뜨는 거에 기반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연구비에 제한이 있잖아요. 네, GPU를 무작정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올라타서 연구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소스를 공격적으로 풀어주면 개발자들이 그거를 위주로 채택을 하죠. 폐쇄형 인공지능의 반발로 생겨난 회사 중에 하나가 오픈 A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2016년 9월에 실제로 샘 알트만이랑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고 6개월 뒤에 이제 인터뷰를 한 캡처 화면이에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신을 조금 말을 하거든요. 오픈 AI는 이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AI라는 강력한 기술이 소수에게 독점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중에게 우리가 개발하는 AI 기술을 풀고 대중이 만약에 그런 소수가 독점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개념을 AI 민주화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를 위해서 사실 오픈 AI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뭐 달리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소라도 그렇고 다 클로즈드 AI가. 그러니까 서비스는 공개를 했는데 이제 소스 코드나 여기 사용된 데이터나 이런 게 공개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최초에 비영리 기업으로 출발했던 오픈 AI가 지금은 영리 기업화 되어버렸고 머스크랑 알트만은 이제 머스크가 처음에 돈을 대서 기업이 출발했죠. 근데 결국에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결별을 했죠. 그리고 머스크는 이제 소송을 걸었고 알트만 입장에서는 오픈 AI의 오픈이 소스 코드의 오픈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대중에게 그냥 동등하게 이익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꼭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냥 알트만이 실제로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잖아요. AI가 충분히 성숙이 되면 사람들이 결국엔 일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AI의 개발이 더 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성능이 되게 좋은 모델들을 오픈을 한다고 쳐도 GPT나 소라 같은 모델은 사실 웬만한 기업에서는 그 구동 인프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 AI 좀 되니까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 좀 보시면 왼쪽 위는 훈련 비용이에요. 근데 사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GPT-4 같은 경우가 지금 7,8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추산하면 대충 1,000억을 썼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처럼 이제 인간이 좀 쓸만하네? 라고 여길 만큼 AI를 만들기 위해서 저 정도 수준의 그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필요하더라. 근데 그 파라미터 개수가 빌리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중들에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오픈을 해도 사실 고성능 GPU나 전기세를 생각을 하면 서비스를 한다거나 돌려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픈 AI 같은 회사가 이제 클로즈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픈 AI가 처음에 잊었던 취지 있죠. 그 AI 민주화라는 그 정신, 그 탈중앙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보이시는 분이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신데 장웨이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오픈소라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소라처럼 비디오를 만드는 모델인데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로 오픈 AI에서 만드는 소라와는 퀄리티 차이가 좀 있겠죠. 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사실 존재를 하죠. 저마다 다양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도 다르고 그 다음에 메타나 오픈 AI나 구글처럼 공개 방향도 다 다르죠. 시장을 정복하는 데는 사실 기술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접근성도 그에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 무작정 대중들에게 이런 소스 코드나 데이터를 오픈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픈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픈과 클로즈는 사실 장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을 해버리면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학생들도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협업 및 연구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마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을 오픈하면은 자연어 처리 모델이나 아니면 이미지 생성 모델 연구가 크게 빨라지죠. 그런 장점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명성.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뭐 저작권 이슈는 없는지 그 다음에 이 AI 기술을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면은 얘 한계치 역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내가 만약에 어떤 웹툰풍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다. 근데 웹툰풍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을 기업이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오픈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클로즈드 AI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소스 코드를 그냥 닫아버려서 악용을 방지한다. 기업 차원에서 이 기술을 검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실사와 가까운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컨텐츠의 내용물이 되게 외설적이거나 혹은 되게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기업 차원에서 그냥 방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는 공개된 커뮤니티 상에서
누구나 기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클로즈드 그 개발 방식은 그 기업이 나름대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기에 맞게 엄중하게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여러 개를 거칠 텐데 그런 단계를 통해서 나오는 소스 코드가 혹은 프로그램이 당연히 품질이 오픈소스에 비해서 조금 더 보장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누구나 그냥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기업은 기업이 권한을 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보증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막대한 상업적 이익이 있으면 이걸 만드는 기업가나 혹은 개발자들에게 큰 동기가 되죠. 꼭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은 그 유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이제 디버깅을 해주고 패치를 해주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